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연애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여자들은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요. 박영숙, 65.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5년 전 가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네 집으로 들어가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게 됐습니다. 손주 준호를 돌보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됐습니다. 아침에 준호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는 것. 매일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횡단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주나 돌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건가요? 그게 나이 든 여자들의 운명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준호와 함께 어린이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남자가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찾아온 작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3평짜리 작은 방, 남편과 함께 쓰던 침대는 이제 혼자 쓰기엔 너무 넓게 느껴지죠. 이불 한쪽은 여전히 반듯하게 개져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인데도 침대 한쪽을 비워두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거실로 나가면 딸 내외가 출근 준비로 분주합니다. 사위는 넥타이를 매고 딸은 화장을 하면서 손주 준호의 도시락을 챙깁니다. 딸의 목소리가 바쁘게 들립니다.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준호가 졸린 눈으로 방에서 나옵니다. 5살 손주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 덜 깬 소리입니다. 준호의 얼굴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밥을 먹입니다. 딸 부부는 이미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8시 10분 준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준호는 할머니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의 주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웃어주던 그 얼굴인데 이제는 그냥 나이든 할머니일 뿐입니다. 어린이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매일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풍경입니다. 횡단보도 앞 카페 간판, 편의점 앞 화분, 약국 빨간 십자가 표시, 모든 게 익숙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할머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뜁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면 준호와 함께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준호가 넘어질까봐 더 꽉 손을 잡습니다. 길 건너편 어린이집이 보입니다. 노란색 건물, 입구에 그려진 무지개 그림. 오늘도 변함없는 풍경입니다. 어린이집 문 앞에서 준호를 선생님께 인계합니다. 선생님이 밝게 인사합니다. 준호가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천천히 돌아섭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 느립니다. 갈 때는 준호 때문에 서둘렀지만 혼자 돌아올 때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산책 나온 강아지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엽니다. 딸 내외가 출근하고 준호가 어린이집에 간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울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냉장고에는 딸이 사다 놓은 반찬들이 가득합니다. 점심때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맑은 날씨입니다. 빨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 3시 다시 준호를 데리러 갈 시간입니다.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섭니다. 또 같은 길, 같은 횡단보도, 같은 어린이집입니다.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준호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TV를 봅니다. 저녁 6시 딸 부부가 퇴근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딸 부부와 준호, 그리고 자신, 4명이 식탁에 앉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갑니다. 사위는 말이 없습니다. 준호는 밥을 흘립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합니다. 딸은 준호를 씻기고 사위는 방에서 TV를 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휴대폰을 켭니다. 카톡 알림은 없습니다. 연락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부부 친구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침 8시 10분 준호와 함께 어린이집으로, 오후 3시 다시 준호를 데리러. 그 사이의 시간들은 그냥 흘러갑니다. 이 나이에 내일이라고는 손주 등원뿐이라는 게 가끔 서글퍼집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딸에게 말하면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시시한 말이라도 주고받을 사람이 있었던 때가 그립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또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또 준호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하루입니다. 그게 지금의 인생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10월 중순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 함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남자가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거의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준호보다 1살쯤 어려 보였습니다. 분홍색 가방을 메고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남자는 여자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아이는 준호네 어린이집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사람도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도 같은 어린이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를 선생님께 맡기고 남자는 한참 동안 아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를 맡기고 나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 남자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날씨에 대한 짧은 인사였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함께 길을 건넜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그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남자를 봤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횡단보도에서였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를 기다리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더 긴 인사였습니다.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어린이집까지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옆에 누군가 함께 걷는다는 게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각자 손주를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손주에 대한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남자의 손녀는 4살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 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남자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을 때도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도 손녀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고 또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뒤로 매일 아침 그 남자를 봤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횡단보도, 같은 어린이집. 매번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엔 손주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철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알려줬습니다. 박영숙이라고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름을 알게 된 뒤로는 대화가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남자를 의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만나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왠지 모르게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횡단보도에서 만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를까 하다가 이 나이에 무슨 립스틱이냐며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 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금 뒤에 저 멀리서 김철수 씨와 손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도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어린이집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하지 않겠느냐고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김철수 씨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카페에서의 첫 커피 시간은 30분 정도였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김철수 씨는 올해 68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손주 이름과 나이를 물었습니다. 짧은 대답이 오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손주 자랑부터 시작해서 요즘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까지 두런두런 나눴습니다. 김철수 씨는 말투가 차분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남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설 때 김철수 씨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은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손주를 맡기고 카페로 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손주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점 서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김철수 씨는 젊었을 때 중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5년 전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자녀분들과 같이 사는지 궁금하다고요. 딸 집에 얹혀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라서 준호를 봐주고 있다고요. 김철수 씨는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몇 년 전에 사고로 먼저 갔다고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손으로 커피 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손녀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자신이 아침 저녁으로 서연이를 데려다 주고 있다고요. 손녀라도 없었으면 자신도 집 밖으로 나올 일이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준호가 없었다면 매일 집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손주가 자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30분이었던 게 1시간이 되고 어느 날은 1시간 반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제도 다양해졌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결혼 생활 이야기, 자식 키우던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두런두런 나눴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자신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가끔 공감의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김철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왠지 모르게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바르던 색이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나니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김철수 씨를 만났을 때 김철수 씨가 잠깐 자신을 쳐다봤습니다. 오늘 뭔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철수 씨를 만나는 게 기다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점심이라도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커피는 괜찮았지만 식사는 좀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2시쯤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을 잡고 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이 든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김철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 약속을 잡았다는 게 왠지 설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있나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편한 집 옷이었습니다. 딸에게 말해서 옷을 하나 사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나이에 무슨 새 옷이냐며 그만뒀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보다 일찍 옷을 골랐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정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준호가 할머니가 오늘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웃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김철수 씨를 만났을 때 김철수 씨도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에 흰색 셔츠였습니다. 서로를 보고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로 멋지게 입었다는 짧은 말이 오갔습니다. 둘 다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그게 더 웃겼습니다. 어린이집에 손주를 맡기고 카페로 가는 대신
동네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습니다. 김철수 씨가 김치찌개를 추천했습니다. 자신도 김치찌개로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젊었을 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교사 생활 이야기를 했고 자신은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도 많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김철수 씨가 먼저 카드를 냈습니다. 자신이 내겠다고 했지만 김철수 씨가 먼저 약속을 했으니 자신이 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철수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음번엔 자신이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당을 나와서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별말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요즘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횡단보도에서 만나는 시간이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를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 여사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했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이 여사가 요즘 아침마다 횡단보도에서 어떤 남자분과 같이 있는 걸 봤다며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냥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손주 할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여사는 웃으며 그저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했지만 그 웃음 뒤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딸이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누구와 만나느냐고요. 옆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손주 할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같은 시간에 만나게 돼서 가끔 인사하는 거라고요. 딸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한 오해 사면 피곤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딸의 말에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오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뭘 오해한다는 걸까요? 그저 같은 시간에 손주를 데려다주는 사람끼리 인사하고 가끔 커피 마시는 게 오해받을 일인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김철수 씨와 점심까지 먹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딸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괜한 오해 사면 피곤하다는 그 말이요. 딸은 무슨 오해를 걱정하는 걸까요? 혹시 자신이 재혼이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횡단보도에서 김철수 씨를 만났을 때 왠지 어색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어린이집으로 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김철수 씨가 커피 한잔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눈치챘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자신이 요즘 누군가와 자주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보나 보다고요. 김철수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며느리가 얼마 전에 물어봤다고요. 요즘 누구와 만나느냐고요. 며느리에게는 뭐라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손주 친구 할머니와
가끔 커피 마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별말 없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불편한가 보다고요. 왜 불편해하는 걸까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건데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가 보다고요. 특히 이성이면 더 그렇겠다고요. 김철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혼자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부모는 그저 손주나 돌보며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김철수 씨와의 만남이 잘못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숨기듯이 만나야 하는 걸까요? 왜 딸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딸이 또 슬쩍 말했습니다. 요즘 옷도 잘 차려입고 립스틱도 바른다고요.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그 남자분과 자주 만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어린이집 앞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진실을 말하면 딸이 반대할 게 분명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이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라고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겨우 5년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5년이면 짧은 시간인가요? 혼자 지낸 5년이 얼마나 긴지 딸은 모를 것입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횡단보도에서 김철수 씨를 만났을 때 김철수 씨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요즘 누군가를 만나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딸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쩌면 좋을까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말해야 하나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만나는 건 좀 줄이는 게 좋겠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페에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만나도 짧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아는 아주머니들이 슬쩍 쳐다봤습니다.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면 요즘 바쁘냐며 빙 둘러 물어봤습니다. 모두가 자신과 김철수 씨를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뒤에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나요? 왜 동네 사람들 시선을 신경 써야 하나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별만 조용히 빛날 뿐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만남이 줄어든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철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커피 한잔 하자고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이집에 손주를 맡기고 카페로 갔습니다. 평소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요. 아들 얘기를 하려고 한다며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괜찮으면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게 7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요. 결혼한 지 3년 됐을 때였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셨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힘들었다고요. 아내도 그 충격으로 2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했지만 사실 마음의 병이 더 컸던 것 같다고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느라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도움을 받는 걸 불편해했다고요.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보면 남편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다고요. 자신이 아들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김철수 씨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김철수 씨와 많이 닮았습니다. 며느리는 재혼 이야기도 있었지만 딸 때문에 혼자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철수 씨는 며느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손녀를 돌봐주는 것도 며느리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한다고요. 김철수 씨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아니었으면 자신도 아마 집 밖으로 나올 일이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혼자 집에 있으면 그냥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요. 서연이 덕분에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긴 거라고 합니다. 김철수 씨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을 만나고 요즘은 아침이 조금 더 기다려진다고요. 서연이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게 기대돼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외롭다고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 전에 자신에게 말했다고요. 요즘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은데 조심하라고요. 서연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재혼이라도 하면 서연이를 더 이상 못 맡길 거라고 했답니다.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데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고요.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딸도 며느리도 똑같았습니다. 부모가 누군가를 만나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요즘 자신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걸 알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나이에는 자식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나 보다고요. 자식들은 부모가 평생 혼자 살길 바라는 걸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건 원치 않는 것 같다고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외롭게 사는 걸 안타까워하면서도 막상 누군가를 만나면 불편해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말할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산책할 사람이요. 김철수 씨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다고요. 김철수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습니다.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말하자니 어렵고 그렇다고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불편하다고요. 김철수 씨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서연이를 못 맡기겠다고 하면 자신은 서연이를 볼 수가 없다고요. 자신도 딸이 부담스러워하면 더 이상 여기 살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손주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낙엽이 바닥에 수북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별말 없이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요. 자신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된다고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낙엽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인사만 나누고 카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들이 서로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10월 말 준호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높아서 며칠 동안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딸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어린이집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딸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딸이 준호 약 먹이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왠지 허전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나가지 못한다는 게 이상하게 아쉬웠습니다. 김철수 씨를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오늘 횡단보도에 나가면 김철수 씨가 자신을 찾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돌봐야 했기에 집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준호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계속 쉬어야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나가지 못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을 기다릴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전화번호를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준호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열도 거의 내렸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일주일은 쉬라고 했기에 아직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낮잠을 자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횡단보도가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저 멀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김철수 씨도 서연이를 데리러 갔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횡단보도를 나갔다면 지금쯤 김철수 씨를 만났을 시간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준호가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의사는 내일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횡단보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김철수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김철수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못 나왔다고 말하면 김철수 씨는 뭐라고 할까요? 걱정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랬냐고만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준호를 깨우고 옷을 입혔습니다. 준호는 어린이집에 간다는 말에 기뻐했습니다. 8시 10분 준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만에 김철수 씨를 만난다는 생각에 왠지 설렜습니다. 횡단보도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여전히 김철수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나왔나 싶어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린이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어린이집 앞에도 김철수 씨는 없었습니다. 준호를 선생님께 맡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김철수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서연이도 아파서 못 나온 걸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오후 3시 다시 준호를 데리러 갔습니다. 혹시 오후에는 김철수 씨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앞에도 횡단보도에도 김철수 씨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김철수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횡단보도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김철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만나지 못하니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김철수 씨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디 아프셨냐며 며칠 못 봐서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아파서 며칠 어린이집을 못 갔다고요. 많이 아팠냐고 물었습니다. 감기였는데 며칠 앓았다고 합니다. 이제 괜찮아졌다고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어린이집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어린이집에 손주를 맡기고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도 며칠 못 봤는데 어디 갔었느냐고요. 준호가 아파서 며칠 집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씨도 혹시 무슨 일 있나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철수 씨도 자신을 걱정했다는 게 왠지 기뻤습니다. 김철수 씨가 커피 한 잔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며칠 못 보니까 왠지 허전했다고요. 자신도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연락처를 알 수 있겠느냐고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는다는 게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나지 못했을 때 느꼈던 걱정을 생각하면 연락처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김철수 씨도 자신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서로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못 만나면 연락할 수 있겠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는 게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와 전화번호를 주고받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을 켰습니다. 김철수 씨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라고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왠지 어색했습니다. 며칠 뒤 김철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왠지 민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김철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안부 문자였습니다. 답장을 할 때마다 왠지 어색했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휴대폰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누구와 문자하느냐고요?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까 휴대폰에서 문자 온 걸 봤다며 딸이 말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냥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친구냐고 딸이 물었습니다. 그냥 어린이집에서 만난 엄마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는 자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딸이 의심하는 것 같다고요. 잠시 뒤 김철수 씨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요. 그 뒤로 문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만날 때만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서글펐습니다. 11월 중순,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고 준호는 두툼한 패딩을 입어야 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김철수 씨를 만날 때도 서로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린이집에 준호를 맡기고 나오는데 김철수 씨가 어린이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늘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오늘 시간이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린이집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눈치 보면서 만나야 하냐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또 말했다고요. 자신이 요즘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은데 그만 만나라고요. 며느리는 서연이에게 안 좋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걸 서연이가 보면 혼란스러워 한다고요. 며느리는 김철수 씨가 재혼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재혼은 생각도 안 한다고 말씀 안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했지만 며느리는 안 믿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거라고요. 김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딸도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는 걸 불편해한다고요. 자식들은 부모가 평생 혼자 살길 바라는 걸까요?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건 원치 않나 보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느냐고요. 말하라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좋다고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혼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함께 밥 먹을 사람, 이야기할 사람, 산책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요. 자신도 김철수 씨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좋다고요.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하지만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말하자니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불편하다고요. 김철수 씨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솔직하게 살면 안 되겠느냐고요. 솔직하게요. 자식들한테 우리가 서로 좋아한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는 거라고 김철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할 순 있지 않느냐고요. 김철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딸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딸 집에 얹혀 사는데 딸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순 없다고요. 김철수 씨도 며느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를 못 보게 되면 자신은 정말 혼자가 된다고요. 두 사람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도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일단 자식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조용히 만나는 건 어떻겠느냐고요. 횡단보도에서 만나고 가끔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그 정도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해봐야 한다고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만날 수가 없지 않느냐고요. 김철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면서도 서로 만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자고요. 김철수 씨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친구냐 아니면 다른 뭔가냐고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라고요. 친구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횡단보도로 걸어갔습니다.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주 만나도 되겠느냐고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식들 눈에 안 띄게 조심하면서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헤어지면서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김철수 씨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게 왠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철수 씨와의 만남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만나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린이집에 손주를 맡긴 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횡단보도 앞 작은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씩 먹거나 카페에서 커피와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점심은 일주일에 1번 정도 함께 했습니다. 동네 한식당이나 칼국수집을 돌아가며 갔습니다. 식사 후에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별다른 말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손주를 데리러 간 뒤
함께 시장에 가지 않겠느냐고요. 김철수 씨도 장을 봐야 하는데 혼자 가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준호와 서연이를 데리고 4명이 함께 전통시장으로 갔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손을 잡고 앞서 걸었습니다. 두 아이는 금세 친해져서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과일도 고르고 반찬도 샀습니다. 김철수 씨는 뭘 사야 할지 몰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먹는 거냐? 저건 어떻게 요리하느냐고요? 웃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김철수 씨가 붕어빵 장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사줬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좋아했습니다. 4명이 시장 벤치에 앉아 함께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앉아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참 좋았다고요. 자신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시간을 보냈다고요.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욱 추워졌지만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만나는 시간은 변함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자신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외출하느냐고요. 그냥 친구 만난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자신에게 어디 다녀오느냐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냥 산책 다녀온다고 대답한다고요. 두 사람 모두 자식들에게 완전히 솔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지 않겠느냐고요. 서연이가 동물원에 가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도 동물원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은 딸 부부가 쉬는 날이라 준호를 맡을 일이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자신이 서연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고요. 혹시 준호도 데려올 수 있으면 함께 가자고요.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하다가 딸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있는데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동물원 가자고 한다고요. 준호도 데려가도 되겠느냐고요. 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엄마가 요즘 만나는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라고요. 함께 손주 키우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슨 조심이냐고 물으니 딸은 그냥 조심하라고만 했습니다. 주말 동물원에서 김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자신은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명이 함께 동물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코끼리를 보고 기린을 보고 원숭이를 봤습니다. 두 아이는 손을 잡고 함께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 아니겠느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손주를 돌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동물원에서 돌아오는 길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자신과 이렇게 지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느냐고요. 부담스럽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좋다고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요. 오랜만에 삶이 외롭지 않다고요. 12월 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저녁을 먹지 않겠느냐고요. 물론 손주들과 함께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에게 말하니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밖에서 저녁을 먹느냐고요. 그냥 친구와 손주들끼리 모여서 먹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늦지 말고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동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김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4명이 테이블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레스토랑 앞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올해가 참 좋았다고요. 자신을 만나서요. 자신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올해가 참 좋았다고요. 김철수 씨를 만나서요.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만났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몇 번씩 함께 아침이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김철수 씨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혼도 동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였습니다. 딸은 여전히 마음이 완전히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의 며느리도 비슷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매일 아침 만나고 함께 밥 먹고 산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거창한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까지 가는 길,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기서 보자고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 아침 이 횡단보도에서 만날 거라고요. 어린이집에 손주를 맡기고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철수 씨와 오늘 있었던 일, 손주 이야기, 날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면서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점심 때 또 볼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은 목요일이라 함께 점심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12시에 횡단보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점심에 또 김철수 씨를 만날 거라는 생각에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텅 빈 집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면 또 김철수 씨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이면 또 횡단보도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 멀리 횡단보도가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10분 저 횡단보도에서 김철수 씨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어린이집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갈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재혼도 동거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만나는 관계.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찾은 설렘, 다시 느낀 외롭지 않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김철수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점심때 보자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보자고요.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준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그 시간, 혼자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있던 그 시간들. 이제는 그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와 산책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5년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만나는, 함께 커피를 마시는, 함께 산책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 후반부, 이렇게 조용히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점심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횡단보도에 도착하니 김철수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극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식들이 걱정하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만날 것입니다. 같은 횡단보도에서 같은 시간에, 그리고 함께 어린이집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찾아온 작지만 소중한 인연.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